옛날 옛날에 지중해에는 아름다운 섬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크게 발전한 곳은 아니었지만 몇 개의 작은 마을과 푸른 자연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섬이었습니다. 한적하기만 했던 키프로스 섬은 어느 날 한 사건으로 인해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고요한 섬의 바다. 그곳에 엄청난 소리와 함께 신비로운 빛덩어리 하나가 바다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빛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인 신들의 전쟁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빛은 바닷속에서 격렬하게 끌어올랐고 그것은 이내 하얗고 부드러운 거품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거품들은 또 거대한 조개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조개 안에서 여인의 형상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개 안의 여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졌고 그 모습이 온전해졌을 때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여인의 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니 이 여인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여인, 아니 이 여신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 신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비너스라고도 불리는 이 미의 여신은 바로 이곳 키프로스 섬의 앞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탄생 후 큰 조개를 타고 바다에서 섬으로 올라와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기는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꽃과 풀잎들이 그녀의 뒤를 따라 돋아나기 시작했고 그녀가 섬의 정상에 올라섰을 때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키프로스 섬은 조원과 바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풀, 바람과 바다, 이 세상은 아름답구나. 한동안 섬을 평화롭게 응시하던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러한 섬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섬에서 살고 있었던 주민들 역시 키프로스 섬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아프로디테에게 감사하며 그녀의 신전을 짓고 주민들이 소중히 키워낸 곡물과 과일, 가축들을 바치며 그녀를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신의 가호 덕분에 나날이 아름다워지던 키프로스에는 이러한 평화와 풍요로움을 즐기기 위한 여행객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섬의 도시 아마투스 역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름다움과 평화로 가득 찼던 이 도시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드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프로디테는 섬의 초원을 거닐다가 아마투스에 있는 자신의 신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신전으로 들어섰을 때 신전의 입구에는 새빨간 핏물이 계단과 계단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신전의 바닥에는 붉은 피가 흥건했습니다. 여신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제단을 바라보았고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단에는 이마에 뿔이 있는 남성 종족 케라스타이들이 사람들의 시체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케라스타이들이여,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여신이 놀라묻자 케라스타이들이 여신을 보고 반가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여신님, 오셨습니까요? 요즘 우리 섬으로 오는 여행객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도시와 자연이 어지럽혀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가장 힘센 우리 케라스타이들이 나서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요. 그래서 여기 이놈들을 여신님께 제물로 바치던 중이었습니다요. 이 말을 듣자 아프로디테 여신은 아찔해졌습니다. 참으로 야만적이고 미개한 직업.
이놈들은 이 여행객들이 어느 신의 가호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자 케라스타이들은 억울한 듯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이 도시에 도움될 거라곤 하나 없는 떠돌이들과 구걸하는 낭인들을 청소한 것뿐입니다요. 이들이 어찌 신의 가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프로디테는 이들에게 호통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계의 주인 제우스가 어떤 신인지 정말 모른단 말이냐? 제우스는 천공의 신인 동시에 나그네들을 지키는 수호신인 것을. 섬을 사랑하는 죄 없는 이들을 죽이다니. 나의 아름다운 섬에서 어찌...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섬에서 이런 야만적인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너무도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자신의 신전을 등지고 섬에서 영영 떠나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신들의 세계로 올라가던 아프로디테가 다시 키프로스 섬을 내려다보자 섬은 여전히 처음과 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망감에서 인해 이 일을 일으킨 케라스타이들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래. 도시와 섬은 죄가 없다. 죄가 있는 것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그들이다. 아프로디테는 다시 아마투스 도시로 내려와 케라스타이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케라스타이들의 이마에 솟아있는 휘어진 뿔들이 여신의 눈에 밟혔습니다. 케라스타이들이여, 너희들의 이마에 난 뿔들을 보아하니 너희들이 품은 야만성은 사람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야만적인 너희의 품성과 외모를 내가 조화롭게 만들어 주겠노라. 아프로디테 여신의 말이 끝나자 케라스타이들은 사람의 말을 할 수 없었고 울부짖는 음성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고인물에 비친 자신들을 바라보자 비로소 황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황소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후회로 격분하며 날뛰기도 하고 때로는 구슬피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그말리온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를 지켜보던 도시의 여인들, 프로포이티데스들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마을의 믿음직한 남자들이 황소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던 도시의 여인들, 프로포이티데스들은 여신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숭배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아니 무슨 여신이라는 자가 저리도 자비가 없어? 다 이 도시를 위한 일이었다는데 저런 여자가 무슨 여신이라고. 나는 힘 좋은 케라스타이들이 좋았는데 말이야. 저 여자 때문에 무슨 일이람?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가 더 예쁘지 않아? 그러나 그녀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아프로디테는 신의 처벌을 수긍하지 않는 오만함과 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그녀들 역시 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포이티데스들이여, 너희들은 너희들을 보호하는 신을 평가하고 존경하지 않고 있구나. 너희 마음속에 오만함이 가득하니 그대로 살게 해주겠노라. 아프로디테는 그녀들에게서 수치심을 빼앗았고 주체할 수 없는 정욕을 마음 깊숙이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아마투스의 여인들은 더 이상 스스로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지 못하게 되었고 끓어오르는 정력으로 오로지 육체적인 사랑만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키프로스 섬의 여인들은 여행객들을 꼬드겨 육체적인 사랑만을 나누게 되었고 상대의 사랑 없이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만 하면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내 외면의 모든 아름다움을 상실한 채 그렇게 인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성을 파는 매춘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순수한 청년이자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오는 도시의 여성들이 치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목격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혼을 이리도 쉽게 훼손한단 말인가? 정녕 나의 영혼을 진정으로 바라봐줄 여인은 없는 것인가? 피그말리오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부여한 여성의 결점이 너무도 크다고 생각한 나머지 독신으로 살며 조각가로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기로 맹세합니다. 그는 집 밖을 나서지도 않게 되었고 오로지 조각가로서의 일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리 없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무치는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그리던 이상적인 여성을 직접 조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하기에는 이 새하얀 상아가 딱이로구나. 피그말리오는 아껴두었던 눈처럼 고운 상아를 꺼내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을 조각하기 위해 며칠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으며 그 여인상을 조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끝에 마침내 여인상을 완성해내었죠. 완벽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아프로디테 여신님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피그말리온의 여인상은 마치 여신처럼 아름다웠으며 실존하는 그 어떤 여성도 피그말리온이 창조한 아름다움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뛰어난 조각술 덕분에 실제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각상은 그에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완벽했습니다. 도시의 여인들 프로포이티데스들과 다르게 부정한 행위를 할 수도 없었죠. 그는 완성된 조각상 앞에서 우두커니 여인상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부드러운 향기가 코끝을 스치듯 몽글몽글 거리는 듯 했고 고요했던 공간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그의 심장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내 피그말리오는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과 사랑에 빠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을 스르륵 들어 올려 조각상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저 상아란 말인가? 그는 여인상의 딱딱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각상을 품에 꼭 끌어안고서도 순간 멍이라도 생길 것이 염려되어 흠칫 놀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인상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피그말리오는 마침내 이것이 조각상임을 부정하고 살아있다고, 숨쉬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대하듯 조각상에게 조심스러웠으며 귀한 음식과 과일들을 구하면 그녀 앞에 가장 먼저 내려놓았고 시장에서 예쁜 옷과 장신구들을 보면 그녀에게 줄 생각에 설레어 했습니다. 조각가로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앉아서 자신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둑해진 저녁, 그가 홀로 잠자리에 들 때에는 끝없이 느껴지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숨 쉴 때마다 드러나는 앙상한 갈빗결 사이사이로 숭숭 불어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그도 그녀가 살아있지 않은 딱딱하고 싸늘한 상아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 깊숙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어느덧 아프로디테 여신을 기념하는 축제날이 되었습니다. 여신의 축제는 섬의 행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행사로서 섬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각상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축제인가 보군. 나도 저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웃으며 거리를 거닐고 싶구나. 그는 자신이 만든 조각상의 양볼을 가볍게 쓸며 그녀의 눈을 애처롭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날따라 무척 따뜻했던 것인지, 날씨 탓에 조각상이 차가웠던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와 조각상 사이의 온도차는 비정하게도 극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깊은 고독감을 느끼며 조각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낱 자신이 만든 조각상에 불과한 여인을 그토록 아꼈던 스스로가 한심하고 어리석게만 여겨졌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거리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즐거운 축제 속에서 홀로 슬피 울며 거리를 방황하던 그는 어느새 여신의 신전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앉듯 무릎을 털썩 꿇고 제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신이시여, 당신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시여,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고개를 떨구어 한참을 읊조리듯 여신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곧 천천히 자신의 집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전의 화로에서 기묘한 불꽃이 3번 크게 일어나 일렁거렸습니다. 신전에 있던 수많은 이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몰랐으나 적어도 여신님께서 다녀갔다는 것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매춘부들을 피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깨달은 그였지만 늘 한결같은 자리에서 아름답게 서 있는 조각상은 마치 지친 피그말리온을 마중하듯이 반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조각상을 보자마자 다시 마음이 애틋해짐을 느꼈습니다. 조각상이여, 너는 움직일 수도 웃을 수도 느낄 수도 없거늘. 너는 볼 수도 숨 쉴 수도 살아있을 수도 없거늘. 너는 사랑을 할 수 없거늘. 그렇게 말하면서도 피그말리오는 조각상에게 다가가 그녀의 하얀 상아색 허리를 끌어안고 마침내 차갑고 딱딱한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조금 전까지 이 조각상이 물건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던 것과는 달리 마치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듯이 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온몸은 뜨거워지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자신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뜨거운 고백에 취해 있었던 그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박동이 그의 것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안고 있었던 품에서는 더 이상 차갑고 딱딱한 것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한 온기가 그의 볼을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던 그는 고개를 들어 여인상의 얼굴을 바라보자 새 하얀 피부의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그제서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의 부드러운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신이시여,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신전에 찾아온 피그말리온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여인은 그가 이상적으로 조각한 여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원을 빌고 신전을 떠났을 때 여신은 그의 진정한 사랑을 알아보고 곧바로 아들 에로스를 시켜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그말리온은 사람이 된 여인상에게 우유 빛깔의 여인이라는 의미로 갈라테아라고 이름을 지었고 아프로디테가 보는 앞에서 둘은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둘 사이에서 딸을 낳게 되었으며 현재 키프로스 섬 도시의 이름인 파포스라는 이름을 짓고 그토록 원하던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믿는다면 상아로 만든 조각상마저도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력적인 이야기는 후대의 수많은 예술 작품들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나무 토막에게 생명이 생긴다는 피노키오나 사람에 의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프랑켄슈타인, 버나드 쇼의 희곡 역시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훈과 감동을 담아내는 이야기라고 해도 시대적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고전 신화의 이야기에 걸맞게 그 당시 가부장적인 기준으로 바라본 여성상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고대 그리스와는 다르게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피그말리온은 도시의 여인들인 프로포이티데스들의 매춘과 부도덕함에 실망하긴 했지만 그것을 모든 여성의 모습처럼 이야기를 전개했던 점이나 이상적인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갈라테아의 특징은 말이 없고 부끄러움을 타며 신이나 피그말리온과 같은 권위자의 말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매춘부가 된 프로포이티데스들이 아프로디테 여신마저 비판했으며 신들에게도 도전하는 맹렬한 독립성과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성결정 행위 등을 이유로 오히려 인간답고 교훈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야기 속에서 이상적인 여성 갈라테아는 한마디 의견조차 말하지 않고 결혼과 출산까지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성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었습니다. 피그말리온이 창조하고 신이 생명을 주었지만 어쩌면 그녀는 피그말리온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와 결혼하거나 출산을 꿈꾸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아무래도 현대 시대가 성평등을 중요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고전 문학들처럼 피그말리온 이야기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대에 들어서 피그말리온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떠오르게 되면서 더욱더 재조명받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이 친숙한 이유는 아마 피그말리온 효과 때문일 겁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로젠탈이 명명한 심리학 용어인데요. 그래서 로젠탈 효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보통 강한 믿음이 곧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쓰여져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RNVD 법칙이라든지 자주 생각하는 것이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의 진정한 의미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지는 긍정적인 선입견,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대했을 때 실제 학생들도 그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성적이 향상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는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그 기대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겠죠. 네, 오늘은 그리스 신화의 많은 이야기들 중 아프로디테 여신의 탄생과 피그말리온 이야기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그리스 신화는 현대 예술 문화와 유럽 예술의 이해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에피소드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제는 아마 태초의 신과 신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책 읽으며 잠드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파란 잠옷이었습니다.